인포맥스 라이브 2부 순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가운 손님이죠.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참치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골뱅이셨어요. 네, 다시 이제 참치로 부활하고 그렇죠. 요즘 뭐 또 시장이 또 요즘 약간 일단 다운을 일단 좀 많이 돌았고 나스닥은 조금 쉬고 있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들 오늘 많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뭐 좀 제목에도 달아주셨는데 인내 기간이 좀 끝나가고 있다고 좀 보시나요? 어떻게? 네, 저희는 지금 오늘 포트 거의 이제 조정 마무리 될 것 같고, 네, 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이제부터 수익 좀 올리려고 종목 선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목 선별 다 끝냈고요. 오늘 투자 다 들어갈 거고, 아무튼 앞으로 한 5, 6개월 정도 수익을 올리는 기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그 종목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네. 우선 종목 얘기하기 전에 이 고용지표 나온 부분에 있어서 왜 지금 시장이 좀 변하는 부분이 있냐 하는 거에 있어서 네. 조금 살짝 터치를 좀 하고요. 저희가 얘기해드렸던 부분이 이 실업률 추이가 이제 겨우 뭐 3.7%다. 그리고 또 고용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그래서 미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릴 거고 많이 올릴 거고 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 기준금리 실업률을 보고 있을 때 과거에 그 실업률이 3.6%, 뭐 3.5%, 3.9% 이럴 때 4% 미만일 때도 네. 그 금리 올리는 것을 갖다 멈췄던 때가 있었다. 그 이유는 그만큼 그 노동 참여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구의 몇 프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느냐. 이 숫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한 64% 나오죠, 지금? 예, 네. 아니요. 지금 62.2%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64% 이상일 때는 실업률이 정말로 뭐 5점 몇 프로까지 올라가야지 뭐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저희는 지금처럼 이 노동 참여율이 낮을 때는 아마 4% 근처만 가더라도 이 연준의 스탠스가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더 더욱이 임금 상승률 숫자를 보고 계시면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4.7% 나왔고요. 작년 동기 대비 숫자가 5%에서 떨어졌죠. 4.7%. 네, 5% 밑으로 떨어졌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숫자 보시면은 만턴만트로는 3.9%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라는 것은 미 연준의 뭐 얘기를 뭐 저희가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미국의 고용 시장에 대해서 너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즉 미국이란 나라는 정말 고용 시장이 노동 시장이 굉장히 유연성이 강한 나라거든요. 요번에 이제 메타가 왕창 감원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변화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국가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 생산성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지금 레이오프가 뭐 모든 이 IT 기업이라든지 성장 기업들 실적이 안 나오는 이익이 안 나오는 기업들은 지금 감원을 뭐 빠르게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숫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게 이번 사이클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는 구간이고 그게 이 고용 시장이 워낙 뭐 임금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생산성이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었던 1968년에서 82년 요때 다들 이거에 지금 리피트다. 그러면서 이제 세큘러 베어 마켓이라고 얘기하면서 장기 약세장이라고 얘기하면서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이런 식의 엄청난 큰 밴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가 이게 딱 보시면 이때가 이제 생산성 증가율이 1.4%밖에 안 돼요. 연평균이.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 나오면은 똑같은 어떤 재현이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숫자는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그 사이에 보시면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요 구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굉장히 좀 걱정스럽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3분기가 나왔는데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는데 지금 더 떨어지지는 않아요. 예, 오히려 올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질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감원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면서 매출 증가율이 여전히 높게 나오고 있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3분기가 지금 매출 증가율이 9%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는 저희는 그렇게까지 생산성이 둔화될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이클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저희가 초긴축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초긴축 사이클일 때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헷갈린다. 네. 그렇죠? 그리고 중간 선거 해고 우리가 여태까지 또 뭐 중간 선거 얘기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과거에 이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은 다르다 이게 아니고 과거에도 이런 예가 있었으니까 그럼 여기서 좀 뭔가 그 해안을 좀 찾아보자 했었을 때 전에도 이 차트 보여드렸었습니다. 만약에 지금이 정상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다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금리를 약 한 2% 내지 3% 올릴 때까지는 시장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고점 찍었을 때 수준 정도 되면은 이제 경기가 피크를 쳤기 때문에 이제 급락이라기보다 또 경기 침체로 넘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오니까 그때 팔고 이게 원래 기본적인 전략인데 여기 오렌지색을 보시면은 기본 전략이 안 먹혔던 때가 이 초긴축 사이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초긴축 사이클이라는 거는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 3%포인트 이상 올리는 시기. 그죠? 그거를 초긴축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거 역사상 68년도, 73년도, 80년도, 87년도, 94년도 이게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였느냐 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뭔가 좀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그걸 좀 한번 볼게요. 자, 이때가 1965년에서 70년 요 사이인데 1966년이 중간선거해입니다.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전 딱 그 시기였어요. 그죠? 인플레이션 굉장히 크게 치고 올라갈 때. 보시면은 금리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제 4%, 3%대에서부터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리고 올렸다가 다시 떨어뜨렸다가 또 올리는 이런 사이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간선거 있었던 해에 마이너스 20%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3년차, 4년차에 뭔가 이 금리의 흐름에 변화가 생겼죠. 이때는 48% 올랐고요. 그리고 또 다시 경기 침체 되기 전에 금리를 빨리 올렸었을 때 이제 또 36%의 폭락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이 구간, 그러니까 이 3년차, 4년차에 상승이 48%가 먼저 들어와요. 네. 예. 금리 이때는 금리를 내릴 때였고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밴드를 보시면 4%에서 9%까지 올리는 밴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중간 중간에 쉴 수도 있는 거고 올리고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이제 시작 단계였으니까 여기가 요때 이랬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때 보시면 이제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가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렸다가 다시 빠뜨리고 이런 사이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70년도, 74년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중간선거해에 금리를 경기가 여기 보시면 이제 침체니까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다가 초긴축 사이클 들어갈 때 또 다시 빠집니다. 근데 요 구간이 어쨌든 보시면 3%에서 6%까지 올렸던 요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네. 여기서 확 올리는 케이스. 그래서 결국 중간선거와 대통령 임기 3년, 4년 차에는 시장이 큰 폭의 반등이 있었어요. 물론 금리가 왔다 갔다 했지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시기에 또 급락이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79년, 81년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간선거해. 근데 금리를 엄청나게 빠르게 올렸어요, 이때. 네. 예, 거의 여기 보시면은 뭐 거의 9%부터 19% 이러니까 이 짧은 기간에. 근데 이제 이때 보시면은 주가가 계속 올라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미 벌써 우리가 이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경험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사이클 때. 또 보시면은 86년, 90년에는 완전히 헷갈립니다.
금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데 요 사이에 이제 나중에 이 3년 4년 차 오기 전에 보시면은 이렇게 됐어요. 중간 선거에 올랐다가 36% 폭락, 다시 62% 오르고 경기 침체 들어가니까 또 빠지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결국 변동성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대통령 임기 3년 차, 4년 차에는 인플레이션이 있던 말든 간에 어느 정도 시장이 반등 구간이 들어온 케이스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고 시장을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이때 94년도는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났어요. 금리를 빨리 올렸지만. 그래서 그렇게 됐었을 때는 이런 케이스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금 다들 경기 침체 내년에 일어나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부터는 또 급락이 일어날 수는 있으나 이미 벌써 올 한 해 마이너스 27.5%를 만들어냈어요. 실적이 깨지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3년 차, 4년 차에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을 확률이 높고요. 물론 3년 차 말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또 도망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어쨌든 그 사이클적으로는 11월부터 4월 달까지의 시장은 저희가 운영해 본 여태까지의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전히 몰라요. 그죠?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올지, 도대체 금리를 도대체 얼마까지 올릴지. 그러니까 이걸 진짜 정확하게 답을 내기가 참 어렵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식의 수익률을 어느 정도 버티려면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 그래서 종목 선별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숫자를 보시면은 지금 3분기 실적이 나왔잖아요. 네. 거의 85%의 기업의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 중에서 70%가 예상치보다 높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 EPS로 그다음에 매출 기준으로는 71%가 예상치보다 높은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사실 매크로를 맞출 확률이 정말 많이 틀려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매크로에 의존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투자를 하는 거는 지금 타이밍에선 정말 틀릴 확률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있어서 확률적으로 50% 이상인 거에 대한 베팅을 하는 거지 50% 이하인 거에 대해서 베팅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크로의 그 정확성 또는 우리가 매크로를 맞출 수 있는 그 정확도가 너무나 낮아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거는 그 몇 주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올 한 해가 어떤 해입니까? 주식과 채권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아주 안정적인 수익 연간 9%를 올리는 것이 평균인데 마이너스 34%란 말이죠, 올해가. 그러면 그거는 엄청나게 확률적으로 우리가 못 맞추고 있는 해란 말이죠. 그래서 매크로의 의존도를 높이기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EPS와 매출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기업 70%니까 이 70% 안의 기업을 골라내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얘기죠. 네, 잠깐만요. 일단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뭐 사실 이제 저희가 그래서 종목과 섹터를 보자는 얘기는 이제 몇 주 네. 동안 지금 하고 있는 얘기 같고, 지금 이제 중간에 정리를 한번 하면 결국은 이제 과거의 금리 사이클을 이제 보여주셨던 게, 계속 이제 우리 유 본부장님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설령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 오기 전까지 주식시장이 한번 쫙 뻗어 올라갔던 적은 있으니까 침체가 올지 안 올지는 적이 아니라 항상 있었죠. 있었으니까 설령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그 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다. 먼저 빠져줬으면. 빠져줬으면. 네. 그러니까 지금을 이제 그때라고 보시는 것 네.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도 이제 아까 보면은 중간중간에 단기에 급등했던 때는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는 사이클이었던 것 같긴 한데, 또 내려가지 않더라도 금리 인상의 속도가 줄거나 지금 지난주 FOMC에 그렇죠. 나온 것처럼 그러면 주식시장은 반등할 수 있는 밸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히 있다. 요 말씀을 주신 거죠, 그죠? 네. 자, 그럼 뭐 근데 그것을 네. 우리가 맞출 확률이 지금은 현저하게 낮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뭔가 그러니까 항상 원래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높은 쪽에다가 더 시간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네네.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매크로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네. 다 그냥 목숨을 걸고 있는 정도라는 거죠. 네, 여기서 제가 네. 새벽에 2시 반에 와가지고 방송을 지금 연달아 2번을 하고 있고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낸 게 있나요? 지난주에도 그 네. 라이브 하셨구나.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제가 이거를 해야 되니까 하고는 있는데 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틀리고 있다는 걸 인정을 했고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말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하반기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래서 종목 선별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 같이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종목 얘기를 제가 들고 있는 걸 얘기를 잘 못해요. 왜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종목보다는 우리가 섹터로 그렇죠. 약간 그래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지금 더 많이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섹터로 넘어가서 그냥 이제 저는 요즘에 가장 큰 고민 내지는 좀 의아한 게 지난 10월 달에 다우가 한 13%인가요? 14% 올랐는데 나스닥은 뭐 바닥에서 겨우 뭐 한 2, 3% 올랐나? 지금 이제 다우하고 나스닥이 조금 상당한 차별화를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마도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적 보면은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조금 실적 자체가 조금 애플 제외하고 좀 꺾인 부분이 좀 작용한 것 같은데 네. 그냥 단순하게 다우하고 나스닥 그러니까 내지는 뭐 기술주하고 그냥 기존의 그 전통적인 종목들하고 향후에 좀 모멘텀은 어느 쪽에 좀 더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저는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 네. 업종 중에서 이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구분에 있어서 저는 여전히 성장주 비중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65%, 가치주 비중 35%. 이건 지금 뭐 하반기 내내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8월 달, 9월 달의 수익률이 죄송합니다. 9월 달, 10월 달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S&P를 계속 비트를 해오다가 안 좋았어요. 그 두 달은. 근데 또 보시면 6월 달부터 7월, 8월 반등할 때는 또 훨씬 더 수익률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이제 지금 이것도 결론은 뭐냐면 성장주냐 가치주냐가 아니고요. 성장주 안에서도 종목을 골라내야 되는 거고 가치주 안에서도 종목을 골라내야 되는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생산성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냐면 그 이유는 정부 주도하의 투자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뭐 그 인플레이션 법안을 통과시키던 아니 뭐 중국이 뭐 계속 자기네 뭐 그 부양을 하던 결국은 정부 주도하의 어떤 성장이 일어날 때는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성장주인지 가치주인지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럴 때는 결국은 누가 지금 이 성장을 하는 산업에 있어서 누가 정부가 가장 지원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누가 거기서 경쟁력이 가장 크냐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 여태까지 막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이클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을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IT나 성장주 중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춰줄 수 있는 쪽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죠. 예, 그건 자동화 뭐 등등 그러니까 이런 쪽이고 또 마찬가지로 그 내연기관 그러니까 지금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갔었을 때 인플레이션 낮춰주는 효과에 대해서 저희는 또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또 뭐 인구의 생명이 길어지는데 가장 부여를 많이 하는 뭐 바이오 산업이든 헬스케어 쪽이든 그쪽에 대한 성장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쪽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저희는 지금 성장주로 들어갈 때 있어서 그런 업종들 대표적으로 그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그다음 바이오 산업 그리고 생산성을 높여주는 IT 이렇게 저희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국가별로 또 틀려요. 그리고 가치주에 있어서는 국가마다 또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천연가스 관련돼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요. 그렇지만 미국에 있는 석유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대형 주식은 또 안 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워런 버핏님께서 많이 들고 가고 있는 종목들은 뭔가 이벤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업종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천연가스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구조적으로 변화가 있는 이런 쪽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큰 그림은 그래요. 그러니까 성장주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T인데 생산성을 높여주는 IT, 그 다음에 바이오 산업,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부품.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저희가 초점을 맞춰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치주 중에서는 결국 이 신성장 산업들과 연결되어 있는 가치주들. 예를 들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원자재라든지 뭐 아니면 뭐 기본적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쪽. 그다음에 천연가스는 당연히 탄소 배출 제로의 이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업종이니까 이제 그런 쪽에 투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걸 좀 한 단계 좀 나아가서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봅시다.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산업이 신재생 에너지예요. 자, 신재생 에너지인데 이게 진짜 헷갈리는 게 이게 보조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거와 연결이 돼 있어요.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정부가 보조금을 누구한테 주느냐에 따라서 매출의 변화가 차이가 나잖아요. 네. 자, 이거는 어쨌든 인플레이션 낮춰주기 위한 산업인 건 맞아요. 그죠? 왜냐하면 전기차라고 하면 부품이 옛날에 100이던 게 30으로 떨어지고 배터리가 전체의 부품의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려 주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산업에서 승자가 돼야지 패권을 가지기 때문에 중국도 투자를 하고 미국도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견제를 하면서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헷갈린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의 자동차 중에서 전기차의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다가 지금 또 최근에 또 확 튀기 시작하단 말이죠. 근데 미국을 보면 테슬라가 전기차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가 네. 지금 지금 또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요. 근데 변동성이 심한 거지 헷갈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 국가의 대표적인 전기차 기업들이 자기네 내수 시장이 워낙 크니까 정부 주도하에서 성장을 이룰 수 있고 그거 아래에서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관련해서는 양쪽을 다 투자를 하는 거죠. 대신에 아무래도 테슬라가 마켓시가 제일 크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테슬라나 미국 쪽의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의 비중이 더 높은 거죠. 대신에 중국의 비중은 낮은 거고요. 네. 반대로 신재생 에너지는 반대예요. 신재생 에너지는 캐파나 모든 부분은 중국이 훨씬 세요. 그리고 얘네들은 여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전력 생산을 서쪽에서 하고 그걸 가지고 생산성을 높여서 동쪽에서 트레이딩을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책 자체가. 그리고 캐파로 보면은 미국보다 중국이 훨씬 세죠. 경쟁력이 좋아요. 네. 자, 그래서 결국 저희는 중국 쪽의 비중이 더 높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안 들고 가느냐? 아닙니다. 요번에 저희는 미국 관련된 종목도 지금 뽑아내서 종목을 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성장성이 제2의 테슬라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재생 에너지의 기술력이라는 게 정말 반도체처럼 아니면 전기차처럼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 기술집약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모자라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 예. 물론 그 효율이라는 게 뭐 10%대에서 지금 25%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태양열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됐을 경우에 여기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고 또 제2의 테슬라 같은 신재생 에너지 기업이 미국에서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을 또 골라내야 돼요. 이번에 이제 중간 선거가 이제 곧 있게 되는데 중간 선거 현재까지 판세를 보면은 상원은 거의 박빙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 하원은 공화당이 확실하게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영향, 뭐 IPA 같은 게 바뀌진 않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신재생 에너지 전반적인 사업
대해서 공화당이 민주당과는 다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에 있어서 액션을 취할 수는 있으나 지금 이 기후 변화에 대한 리스크와 탄소 배출 제로로 가는 거는 이건 이미 공화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그건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단지 오히려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차든 중국을 제외한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IRA 법안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기차가 미국에다 공장을 안 세우면은 보조금 안 주겠다 이거였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랬더니 우리나라 차를 안 사고 아예 전기차를 안 사. 그만큼 퀄리티가 좋다고 생각하면. 네. 그러면 이거를 지연을 시켰어요. 3년 정도. 우리는 어차피 공장을 짓겠죠. 네. 미국에다가. 그러면서 사실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시장이 안 크는 건 아니고 근데 우리한테 기회가 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제가 얘기했었을 때 현대차, 기아차 지금 타이밍 너무 좋다.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데 시간까지 볼 수 있고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해줄 수 있다. 미국에다가.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기회는 있는데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안 클 거다. 이거는 아니에요. 네, 크겠죠. 그건 뭐 당연히 뭐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2030년 이후에는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실제적으로 타보면 전기차의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네, 뭐 그거는 맞는데 오히려 자동차 회사들이 과연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가장 비싼 내구재인 자동차 그리고 게다가 이제 앞서 이제 자료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네. 지난 주말에 카디바가 39% 폭락을 했어요. 결국 중고차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이겠죠. 미래 가이던스도 떨어지는 것이고. 그건 당연히 떨어져야죠. 네. 저는 이게 비정상적이었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중고차는 네. 내연기관이란 말이죠. 대부분이. 네. 근데 그 가격이 실질 가격이 신차 가격보다 더 높이 올라갔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건 레거시죠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그거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내연기관과 전기차는 네. 모든 부분에 있어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네. 왜 차이가 나냐? 당연히 부품은 줄어들고 그다음에 쓰는 직원 수도 확 줄어들고 네. 생산성도 완전히 차이가 나고 네. 영업 마진율도 5배 차이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효과가 전기차로 넘어가는 게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자동차가 미국에다 공장을 세우는 케이스가 이거는 진짜 골치 아픈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을 좀 바꿔볼까요? 네. 이건 정말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나라에 공장 짓는 것보다 전기차 공장을 미국에 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노조가 아. 전기차는 미국이 지금 없어요. 테슬라가 전기차 공장을 짓는데 노조가 안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거는 정확하지 않죠. 왜냐하면 왜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미국 자동차 GM이라든가 포드가 이렇게 전기차의 전환이 느린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의 내연기관과 내연기관에 딸려 있는 노동조합의 힘이 그러니까 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우리가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 공장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네. 전기차 공장을 지을 때 당연히 사람을 쓰겠죠. 근데 훨씬 이제- 더 효율이 높은,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세우는 것보다 더 효율이 높은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내연기관 영업 마진율로 계산하면 지금 4% 나와. 네. 잘 나올 때 10% 네.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한 18, 19% 나오는 거죠. 네, 총이익률 말고 영업이익률 한 그 정도 나올 겁니다. 20 몇 프로 나옵니다. 네네. 네. 네. 예. 이게 아무튼 그러면 지금 4배 차이란 말이죠. 4배, 5배 차이라는 거죠. 물론 그게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절로 가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여기보다 낫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보조금을 지금 받으면 정말 더 좋은 거고 그럼 받는 사이에 그쪽으로 넘어가고 그 시장은 계속 커질 거고 내연기관은 다 바뀔 거고 이건 뭐 거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네. 엄청난 전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 자동차한테는. 이거는 이제 이게 개별 이제 바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건 사실은 굉장히 틀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걸 여러분 알고 들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어떤 어프로치를 하느냐에 관련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걸 장기적인 시계열로 보면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시계열로 전혀 문제가 없고 네.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투자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올해도 장기적인 시계열로 투자를 했다 이렇게 6개월, 1년 어려워버리니까 너무 힘든데 네. 자동차가 저는 지금 작년도 자동차 밸류에이션이 테슬라 때문에 고평가됐다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한국 같은 경우는 보면 네. 대형주 중에 제일 안 떨어진 게 자동차예요. 물론 바텀으로 따져보면 실적 대비 주가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쌉니다. 현대 기아차가. 네. 근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기업은 그냥 발에 채요. 지금 둘 중에 한 놈은 그 정도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따져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따져보면 현대 기아차의 밸류에이션은 장기 추세선으로 봤을 때 제일 들떨어졌거든요. 네. 저는 각도기님과 네. 한 5시간도 토론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이거는 저는 우리가 네. 사석에서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예. 네. 각도기님은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제가 단기적으로는 안 좋게 봐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저는 기본적으로 올리가폴리 파워를 싫어해요. 네. 올리가폴리 파워라고 얘기하면 한 회사가 시장 점유율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가 우리나라에는 사실 거의 그렇죠. 하나밖에 없죠. 예. 근데 그거를 싫어하지만 자동차는 더 이상은 우리나라와의 경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아니면 유럽 이렇게 지금 보는데 현대차, 기아차가 가장 레벨업을 많이 했던 시기를 따지자면 2008년 이후 금융위기 때부터 2008년 이후에 2009년, 2010년 요때예요. 근데 이때 딱 보시면은 우리의 시장 점유율 마켓시어가 자동차 시장에서 10몇 등에서 8등으로 올라가요. 근데 매출 기준으로 자동차 매출이나 자동차 관련된 매출 기준으로 거의 퍼센트지로 따지면 8%를 넘어갔었어요. 전체 네. 금액으로. 네. 미국 점유율? 네? 아니, 전 세계. 전 세계. 네. 근데 시총은 1.6%였어요. 전 세계에서 MS가 8%인데 네. 시총은 1점 몇 프로밖에 1.6%밖에 안 됐어요. 괴리도가 상당히 있네요. 그러면서 폭등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선정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가 미국에서 카 오브 더 이어가 되면서 그게 소나타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제네시스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네. 그러면서 자리를 매김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이 EV 시장에서 네. EV6, 네. 그 다음에 아이오닉6, 네. 5. 5, sorry. 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지금 보조금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이걸 안 사요. 최근에 급격하게 떨어져 근데 급락했죠. 안 사는데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른 걸 스위칭을 하느냐? 아니야. 그럼 그만큼 기다리나요? 브랜드에 대한 네. 지금 로열티가 미국에서 그 EV 시장에서 네. 생기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따지고 보면은 테슬라를 제외하고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다음 주자로서 가장 유력한 주자가 누구냐라고 꼽아본다면 가장 선두권에 현대 기아차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네. 한국의 노조 가지고 현대 기아차 노조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얘기해도 제가 최근에 미국 자동차 회사 공부해보고 한국 노조는 거기에 진짜 발꿈치도 못 가는구나. 미국 노조가 훨씬 세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미국 내연기관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포드, GM 굉장히 어려울 거다. 오히려 현대 기아차의 전환이 더 빠를 거다.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제 생각에는 고금리 상황에서의 비싼 내구재인 자동차가 단기적으로 앞으로 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지금 보셨던 전망이 맞는다 할지라도 1년 동안의 주가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을 것이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위기를 또 얘기할게요. 지금보다 2008년이요. 네. 훨씬 더 걱정을 하셨었던 시기죠. 네. 맞죠? 자동차 금융위기. 금융위기. 네. 그때 제 보스가 저한테
그 신문을 집어 던졌어 나한테. 내가 기아차 한 대 잘 사야 된다고 했더니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저기 그 항구에 네. 이렇게 차들이 쌓여 있는데 팔리겠냐 이거야. 네. 네. 그게 절호의 기회였어요. 정말로. 그리고 주가가 거의 기아차는 8배, 네. 10배 올랐고요. 네. 현대차는 5배 올랐습니다. 결국 팔린 거니까. 네? 왜냐하면 그 경쟁력이 있었으니까. 자동차를 사람들이 안 사는 게 아니니까. 지금 더더욱이나 내연기관으로서 계속 버티고 있다가 네. 전기차로 넘어갈 때의 속도가 붙으면 저는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 공장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그 논리가 온전하게 맞으려면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미래 그림에서 미국 사람들로 하여금 전기차가 테슬라 다음엔 현대기아차야 라는 인식이 심겨지면 오케이. 전 그때는 진짜 슈팅할 것 같아요. 주가가. 뭐 비싸지도 않고 다 좋은데 제가 보기엔 지금 단계에서 그 과정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 그러면은 최소한 제 생각에는 2, 3년 이상의 시계열을 가진 사람이 투자하는 건 오케이. 그건 오케이. 근데 뭐 6개월, 1년짜리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 현대기아차가 지금 좋아질 거야. 아, 다른 어떤 회사보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이 빨라. 저는 최소한 미국 공장 짓는데 2년 이상 걸릴 것 같거든요. 당연히 걸리죠. 예, 그러면 그때까지는 안 보이는데 물론 이제 국내에서 많이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맞닥뜨린 내연기관 레거시 자동차들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젠 자동차 안 살 거야. 너무 비싸.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높아. 난 돈이 없어. 가처분 소득이 떨어져 있어. 이런 상황들이 오니까 과연 그걸 좋게 볼 수 있느냐. 2008년도에 금융위기 터졌을 때 금리 수준이고요. 지금이 딱. 네. 예. 네. 금리 때문에 자동차를 안 산다? 네. 예, 그건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예. 결국은 내가 그걸 오퍼드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저도 이제 만약에 차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저는 외제차를 선호했던 사람이지만 EV 시장으로 봤을 때 테슬라를 사야 될지 아니면 아이오닉 5를 사야 될지 뭘 사야 될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적어도 타이밍이 오니까 이전에 비해서는. 예. 그래서 결론은 정답은 없습니다만 네네. 만약에 제가 뭔가 투자를 하나 하자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의견 차이니까 네. 사실 제가 한국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은 아니니까. 네. 아유 이런 의견 차이 간만에 저희 우리 유 본부장님과 활발한 토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아쉽게도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자, 좋네요. 확실히 이제 우리가 종목과 섹터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 차. 근데 차보다도 저는 신재생 에너지가 저는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진짜 저는 생각해야 되는 게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를 저는 많이 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를 봐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또 한국도 껴 있어. 네. 이게 또 딜레마예요. 네. 근데 저는 이쪽은 잘 모르겠고 네. 어쨌든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지금 변할지 모르겠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종목 선별을 진짜 잘 해놓으시면 그 제2의 테슬라가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면서 주가가 10배 튀었어요. 근데 미국이 딱 그래 지금 현재.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요때부터 주가가 얼마나 튈지 모르니까 제발 공부하세요, 이건. 그러면 정말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타이밍일 수 있으니 이건 그냥 꼭 좀 하셨으면 좋겠다. 오케이.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지금 유 본부장님께서 좀 유망하게 보시는 sek터 전기차, 신재생, 바이오, IT 말씀 주셨는데 그중에 특히 신재생 섹터를 좀 좋게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음 주에는 신재생 섹터를 조금 더 근데 제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종목을 안 되니까. 종목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좀 힘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신재생 쪽을 좀 더 파보기로 하겠고요. 네. 오늘은 이만 우리 본부장님 보내드리고 우리 3부에서 국내 시장 이야기를 아까 얘기했던 현대차 이야기 같이 더불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3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